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입니다. 까치는 도움을 받으면 은혜를 갚는다고 하죠. 하물며 작은 동물도 자신에게 잘해준 사람에게는 그에 맞는 보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 중에는 동물도 못하고 인간만 못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필 그런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 저를 고생케 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반대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도와준 사람을 만나서 기쁨을 누렸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제 남편은 한국에서 사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원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없어서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만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줌으로써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에 충실했어요. 흥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학점은행을 통해 대학교 학사 자격을 취득한 뒤 교원 자격증을 따서 현재의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월급을 받으며 선생님이었지만 어쩌다 보니 운이 좋아져서 자기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성격이 좋아서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다 보니 한번 배운 학생들은 계속 다녔고 지인들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입이 꽤 괜찮았어요. 남편에게 형이 한 명 있었는데 아주버님은 결혼을 하지 않은 노총각이었고 회사에 다니지 않고 자기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넉넉하지 않아도 살만했는데 최근에 아주버님 독서실 근처에 어떤 저렴한 무인 스터디 카페가 생기는 바람에 손님 수가 확 줄어들었다 하더군요. 가끔 시댁에 가서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월세도 버거워서 시부모님께서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는 듯한 모습이 보였어요. 남편은 그런 시부모님들께 직접 말은 못해도 제게는 부모님의 태도를 지적했어요. 자신의 형이 능력 없이 사는 것이 부모님이 너무 오나오나 키워서 그렇다고 말씀하였죠. 사실 아주버님은 어릴 때 동네에서 수재로 유명했는데 대학도 좋은 학교로 나왔고 대학 졸업 후 좋은 회사에 취직했는데 거기서 적응을 못해서 몇 년 다니고 일을 그만두었다더군요. 그 이후로는 사람이 많은 회사는 자신과 안 맞는다며 1인 창업을 계속하다가 망해버려 독서실로 돈을 좀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벌고 있었어요. 그때마다 시부모님은 아주머니께 싫은 소리 하나도 하지 않으시고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주셨고 맨날 우리 장남 우리 큰 아들 하면서 감싸고 오시는데 진짜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니까. 어릴 때야가 부모 타고 말만 부리니 모범생 형을 이뻐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냥 큰 아들이라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딱히 시집살이를 하지 않았지만 아주머님 때문에 시댁에 가기가 꺼졌어요. 그 이유는 제가 시댁에 갈 때마다 시어머니가 아버님에게 소개해줄 여자 좀 주변에서 찾아보라고 달글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주변에 괜찮은 처자 있으면 그냥 소개 좀 시켜주세요. 주라고 이제부터 말했는데 왠지 한 번에 소개해주겠다는 말은 없어요. 제 친구들은 다 결혼했어요. 아직 결혼 안 한 사람들은 정말 독신이에요. 아주머님은 결혼한 여자를 필요로 하시잖아요. 그러니 아주머니를 소개해줄 사람이 없네요. 꼭 결혼을 전제로 만나지 않아도 되니까 소개팅이나 조금 시켜주세요. 맨날 독서실에 가서 일하거나 집에 틀어박혀서 텔레비전만 보다 보니 답답해서 말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결혼할 생각 있는 여자만 소개해 주십시오라고 하셨는데 이제 어머니 마음이 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결혼 아니어도 괜찮다고 하셔서 서로 만나서 정이 쌓이고 하다 보면 결혼 생각 없던 여자도 생길지 몰라요. 자기 가정을 꾸리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사실 주변에 결혼하지 않은 여자들이 꽤 많았어요. 하지만 돈도 못 벌고 나이만 먹은 노총각을 소개해 줄 수 없으니 늘 친구들이 다 결혼했다고 거짓말을 해야 했죠. 남아있는 친구는 독신이라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시어머니가 독신도 좋으니 아무나 소개시켜 하셨고 저는 어떤 취향을 좋아하시는지 물었어요. 아줌마, 제가 소개팅 시켜드릴까 하는데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난 소개시켜 주려고 해, 정말요? 내 주변 한번 알아봐. 최대한 아줌마 이상형에 맞춰서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 다 나한 사람이라면 조금 세련된 느낌이어야 합니다. 저는 무조건 키가 커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 키는 좀 큰 편이라 여자가 165는 넘었다면 좋겠고 좀 마른 여자가 좋아요. 이렇게 돼야 제가 지켜주고 싶은 느낌이 들거든요. 또한 생머리로 머리가 긴 것이 좋고 얼굴은 동글동글하고 귀여운 느낌이 좋아요. 피부는 하얀색이고 쌍꺼풀은 진하는 것은 별로예요. 제가 좋은 대학을 나왔으니까 정도의 학력이 좋겠어요. 집도 일정 수준 좋아야 하고 직업도 탄탄해야 해요. 시어머니께서 부탁하셔서 소개시켜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시냐고 물어봤더니 참 따지는 게 많았어요. 외모가 단순히 예쁜 것뿐만은 아니었어요. 아니요. 구체적으로 좋아하는 스타일이 명확하다는 것은 물론 직업과 집안, 그리고 학력까지 따지는 습관이 있어요. 주변에 그런 여자가 있으면 잘난 남자를 만나는 게 아주 중요하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주부님은 만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죠. 아주부님은 눈이 매우 높으시군요. 왜 여자친구가 없으셨는지 궁금했었는데 눈이 높아서 그러신가 봐요. 정말 눈이 높으신 것 같네요. 제 수준에 맞는 여자는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외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직업과 학력, 그리고 집안까지 따지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으신데 그런 완벽한 여자들은 이미 다 결혼을 했거든요. 직업이나 외모 중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제가 한번 주변을 살펴볼게요. 둘 다 중요하신 거군요. 얼굴도 이쁘고 돈도 잘 버는 여자로 소개해 주시면 좋겠어요. 집안은 찢어지게 가난한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 없을 거라고 봐요. 아주버님께 맞는 이상형 여자가 몇 명 있었지만 그 친구들에게 아주버님 소개를 시도하면 저만 욕을 먹게 되고 친분이 깨질 것 같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아버님에게 주변에서 한 번 더 찾아보겠다고 말씀드렸고 잠시 후에 아주버님이 집으로 치킨을 사서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함께 치킨과 맥주를 마시다가 그때 여자를 소개해드릴 때가 언제인지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저는 아버님께 여자를 소개해달라는 재수 씨의 질문에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최근에 재수 씨는 백화점에서 옷을 새로 산 한 여자를 소개시켜줬는데요. 주변을 살펴봤지만 아버님에게 소개할 여자를 찾지 못해서 소개팅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같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면 진실을 말해주세요.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든 후에 갑자기 입을 바꾸시는 이유가 뭔가요? 제가 어디가 불만족스럽게 했나요? 왜 여자를 소개해달라고 하신 거에도 불구하고 안 해주시면 화를 냈던데 평소였으면 묵묵히 넘어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술을 마셔서 제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돈도 벌지 못하고 나이밖에 없는 사람을 누가 만나겠어요? 그때 외모를 보지 않고 직업도 필요 없이 마음과 영혼만 착한 사람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욕을 듣더라도 주변에서 한두 명 소개해줄 수 있다면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생에 맞춰서는 결코 소개해드릴 수 없어요, 여보. 그만 좀 해요. 당신 꽤 취했군요. 아니에요. 저는 안 취했어요. 제가 말을 해야죠. 그래야 다음에 또 여자를 소개해줄 거 아니에요? 아주버님이 말씀하신 아름답고 잘 벌고 집안이 좋은 여성들이 잘 생기고 돈이 많은 남성들 사이에 많다고 하셨죠. 왜 그렇게 잘난 여성들이 아주버님처럼 훌륭한 남성을 만나길 원하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주버님께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눈을 낮춰도 여성을 만날 수 있을지 몰라도 본인의 수준을 생각하지 않고 너무 높은 기준을 가지고 계시네요. 재수 씨는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던 거죠. 참나, 어이가 없어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고 부족한 게 뭐가 있는데 아름다운 잘난 여자를 못 만난다는 거군요. 라고 말씀하신 것을 듣고 아주버님께서 화나셨어요. 나는 당신이 화나셨다는데 곧장 우리 집을 나가셨고 그 후로도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셨다. 마치 다른 집에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괴롭혀왔던 것처럼 말이에요. 제가 시댁에서 음식을 하나 해도 좀 드시고 간단한 요리가 맛이 없다며 계속해서 비판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동안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시댁의 도움으로 겨우 유지하던 아주버님의 독서실은 문을 닫게 되었어요. 그러나 문을 닫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시댁에 다녀갔을 때 아주버님이 다른 사업을 하려고 선언하시고
나 다시 일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어요. 정말 독서실 문을 닫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다른 일을 알아내셨네요. 형님이 정말 열심히 계시네요. 어디에서 취직하려는 게 아니에요. 뉴스에 언급됐던 공유 오피스 사업이 잘 되는 걸 보고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최근에는 재택근무자와 프리랜서가 늘어나면서 공유 오피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요. 소규모 창업자들도 공유 오피스를 선호하는 추세이며 역세권에 위치한 건물에서 사업을 하거나 임대하는 것보다 공유 오피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혹시 누군가에게 몰아난 것은 아니에요? 어렵더라도 직접 노력해 보려고요. 요즘 뜨는 사업으로 손꼽히는 것 같아요. 홍보만 하면 앉아서 돈을 버는 일이라는 느낌이 드네요. 사람을 받기만 하면 월세처럼 돈이 들어오는 것 같아 편하기도 해. 아주머님의 이야기를 듣니 공유 오피스가 꽤 괜찮은 사업 아이템인 것 같아서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편하게 일할 수 있다는 점도 선택하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도 남편은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데 말리지 않고 열심히 해달라고 응원했죠. 그래서 아주머님은 공유 오피스에 대해 장점을 말하며 미래가 유망한 사업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그 설명이 마치 공유 오피스 투자에 대한 설명과도 닮았어요. 저희 부부는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듣고 있었죠. 이야기가 끝난 뒤 아주버님께서 자신의 속마음을 가감없이 드러내셨고 남편과 제가 눈이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었어요. 동생아, 들어보니 어떠냐? 공유 오피스는 괜찮은 사업 아이템이지만 전망도 밝다는 거야. 그렇네. 확실히 독서실은 돈을 잘 수 같지 않아. 독서실은 잽도 안 되니까 규모부터 달리 차려야 해. 큰 건물에다 넓은 평수로 차릴 예정이거든. 그런데 자본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내가 투자 좀 해줘라. 엄마 아빠 돈으론 부족해. 알고 보니 아주버님은 돈은 없는데 사업 계획만 세우셨다고 한다. 공유 오피스는 사람들이 출퇴근하기 편한 역에서 잡고 시설이 좋고 넓은 건물에 차려야 장사가 잘 된다고 해. 그래서 기본적으로 월세가 많이 드는 사업이라고 하더라. 폐업으로 인해 돈을 모두 잃은 상황이었고 시댁에서도 그동안 도와주신 돈을 다 써서 금전적 지원이 불가능했습니다. 형이 사업을 시작하라며 투자를 권유했지만 그만큼의 자본이 없어 나도 내 사업이 바쁜 상황이라 도와줄 여력이 없었습니다. 아원이 몇 년 전 큰 건물로 확장에 성공했던 것을 생각하면 모아둔 자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들어보니 너희 형의 사업이 미래 전망이 밝다고 하더니 어째서 다른 이야기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형이 하는 사업이 미래를 향해 밝다는 게 사실이지만 지금 나도 확장 계획이 있어서 지금은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형한테 투자할 만큼 여유 자금이 없어서요. 너가 어릴 때 형한테 배웠고 공부하며 했던 것을 생각해봐. 만약 그런 게 없었다면 내가 고등학교나 졸업할 수 있었겠어. 그때 배운 것이 지금의 기반이 될 거야. 내가 선생질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보답한다고 생각하고 형한테 투자 좀 해. 사업할 돈이 없으시면 직접 벌어서 돈을 모은 다음에 해도 돼요. 그게 싫으면 다른 회사에 취직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고요. 죄송하지만 저희도 돈을 내드릴 수 없어요.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이 계속해서 저희를 설득했지만 저희 부부는 아주버님이 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해야만 했어요. 그간 아주버님이 열었던 가게 중 5개는 대부분 1년도 못 가서 문을 닫았거나 공유 오피스라는 것 자체의 미래 전망은 밝았지만 과연 아주버님이 제대로 운영해 돈을 벌어올 수 있을지 의문이 들어서 돈을 투자하기가 망설여졌어요. 투자하라고 하셨지만 제 남편은 결혼도 못하고 혼자 지내는 형이 너무 불쌍하지 않냐고요. 결혼을 하려면 능력도 있어야 하는데 도와주라고 요청했습니다. 게다가 아주버님의 사업을 투자하면 다 망하는 이상한 이야기를 했다고 하셨죠. 그래서 남편에게 하는 말만 들어주셨다고 생각했지만 전에는 저한테는 막말을 해서 화가 났다면서 여자는 집안에서 잘해야 하는 일인데 제가 잘못하고 있어서 형제 사이가 깨져버린다고 하셨죠. 어머니, 그렇게까지 한 건 지나친 말씀 아닙니까? 형제를 떼어내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지 않나요? 가운데서 새로운 형이 있다는 것을 도와주지 못하고 망정에 계속 반대만 하고 있다. 반대하지 않고 조용히 있어도 내가 여기까지 말하지 않는데
내가 벌어온 돈에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자꾸 가운데에서 설치되는 거야? 주방에서 같이 식사를 준비할 때면 제게 막말을 하시면서 시집살이를 그렇게 시키시고 게다가 아주버님은 남편에게는 살살거리면서 모아둔 돈으로 투자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그런데 쟤를 대하는 태도는 완전히 달라서요. 여자 문제로 술을 마시고 말을 실수한 이유로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만든 음식이 괜히 맛이 없다고 트집 잡으시면서 시어머니 멋지지 않게 대해요. 구박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진지하게 형이 도와주는 게 어떨까 던졌어요. 형 사업하는 걸 내가 이번에 한번 도와줄까? 솔직히 그간 하던 사업과는 다르게 아이템이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잘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사업 아이템은 좋지만 과연 아주버님이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과 소통이 어렵고 내향적인 성격으로 주제 파악이 어려워 계속해서 망하기 일쑤죠. 이미 큰 문제가 생긴 상황이니 저희가 물을 들어주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아주버님 공유 오피스에서 하는 게 편한 것 같아요. 열심히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의 사업을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봤잖아. 그래도 이번에 보니까 의욕이 넘치는 것 같아서 모른 척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동안은 형 일할 때 내가 도와준 적이 없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도와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절대 돈을 내어드리지는 마세요. 그 돈을 당신의 사업에 투자하면 될 것 같아서요. 근데 이 문제로 인해 우리 집에서 당신을 너무 괴롭히니 나도 자꾸 신경이 쓰여요. 나는 상관없어요. 어차피 나는 주변 사람들 신경을 안 쓰는 스타일이라서 뭐라고 해도 타격이 없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같이 하면서 잠깐씩만 괴롭히는 거 한 귀로 듣고 있으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아주버님에게 투자하지 마세요. 알았지요? 남편은 아주버님, 제가 시댁에서 시달리는 게 더 신경 쓰이는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시집살이 중이에요. 전혀 힘들지 않다고 남편을 안심시켰고 아버님한테 절대 투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시어머니가 아버님을 도우라고 난리를 쳤지만 우리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나 얼마 후 시어머니가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알고 보니 계속해서 우리가 투자를 못한다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며칠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은 채 쓰러지셨던 거였죠. 이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저를 따로 불러내서 나직 하긴 말하더군요. 여보, 형네 사 도와주기로 했어. 더 이상 이 문제로 이야기하지 말자. 저도 이렇게 되니 반대를 더 이상 할 수 없었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남편이 가지고 있던 돈 모두를 투자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죠. 이후 시댁에서는 남편에 대한 태도가 변했어요. 제 남편에게 놀러가도 웃으면서 엄청 살갑게 대해주시더군요. 하지만 저에게는 남편이 있는 동안만 잘해주시고 없으면 눈치를 주면서 삐약삐약 하셨죠. 아마 끝까지 반대했던 저에 대한 앙금이 계속 남아있는 듯 보였어요. 그 이유는 아주버님은 공유 오피스를 오픈했는데 초기 사업임에도 나름 장사가 잘 되었어요. 매달 매출이 점점 늘어나다가 몇 달 뒤에는 남편의 학원 수입보다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어깨가 점점 펴지면서 자기 사업을 반대했던 것에 대해 꼼짝을 뿌리기도 했었죠. 그러나 아주버님의 사업이 계속해서 번창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지자 저는 바로 시어머니께 도움을 구하러 갔습니다. 요즘은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서 현금이 부족한 것 같은데 도와주세요. 돈이 부족해서요. 매출이 줄어든 상황이라서요.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마저 오지 않아서 신규 학생 수가 늘지 않고 예전에 다니던 외국인 학생들도 나라로 돌아가서 수강생 수가 줄어들었거든요. 지금 상황을 조금만 버티면 다시 잘 될 거예요. 그래, 그렇다면 더 버텨봐. 나도 내어줄 돈이 있으니. 저번에도 그랬지만 제가 목돈을 주셨잖아요. 솔직히 손에 현금이 있으시잖아요. 지금 당장은 현금이 부족해서 다음 달 선생님들 월급과 학원 월세 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어렵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솔직히 너희가 나에게 손을 벌리지 않아도 잘 해결할 수 있잖아요. 큰아들이 사업이 더 잘 되면 다 알아서 챙겨줄 텐데 조금만 버텨봐요. 나도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요. 시어머니에게 고개 숙였고 아쉬운 소리를 했지만 시어머니는 돈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시더군요. 어머니를 만나고 돌아왔는데 돈이 없으시다고 했어요.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바로 돈을 받을 수는 없겠죠. 그동안 우리는 전염병이 멈추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남편과 함께 집을 팔고 월세와 선생님들께 월급을 지급하기 위해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몇 달을 버텨내다가 남편은 결국 학원을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계가 멈춰버려서. 하지 말고 아주머니께서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직 살아계신 것 같더라도 자리를 잘 잡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빌려줄 돈이 있다면 전에 조금 빌려달라고 말한 것도 기억하실 텐데 이후로 아무리 연락을 해봐도 받지 못해요. 집에 찾아가도 방을 열지 않고 눈이 없다고만 하더라고요. 만약 아이들만 건강하게 넘기면 괜찮아질 것 같아요. 시댁에 외출하게 되었는데 결국 부인과 남편은 큰 싸움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참으로 무심하시지요. 폐업을 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역병의 감염자 수가 줄어들며 하늘길이 열리고 세상이 다시 본래대로 회복되었습니다. 그 후로 남편은 다시 일을 시작할 시기가 왔다며 해외에서 사업 아이템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비록 저도 3개월 내에 귀국해 약속했고 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그렇게 혼자 아이와 함께 지내고 있었는데 남편은 약속한 3개월이 지나도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좀 더 해외에 머물며 조사할 사항들이 남아있다고 말하며 거면서 요컨대 더 지체되는 것을 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말이에요. 그 사이에 모아둔 돈도 다 떨어져 나갔고 어쩔 수 없이 저는 생활을 마련하기 위해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하지만 아무런 경력도 없는 아줌마를 아무 데서도 고용해주지 않더군요. 매일같이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는데 문득 시댁 사람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자기네들이 힘들 때는 그렇게 매달리더니 저희가 힘들 때는 본체도 안 했던 게 너무 찝찝하게 느껴졌어요. 조금만 도움을 줬다면 남편 학원이 폐업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지금처럼 가족이 흩어져 지내지 않아도 됐을 텐데요. 이런 생각이 계속 떠올라서 결국 시댁에 찾아가 시어머니께 따졌습니다. 저희가 힘들 때 조금만 도와주셨으면 지금 형편이 이렇지 않았을 텐데요. 이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 어머니는 사업이 망해도 믿고 큰 에어통을 주셨는데 어째서 우리한테는 한 푼도 안 주시는 건가요? 그 덕분에 지금 남편은 해외에 나가서 돈을 벌려고 동봉하고 있고 저는 생활비가 없어서 이내를 살아야 할 판인데요. 저는 시어머니가 아무 말 없이 계속해서 우리를 온갈로 수치스러운 일들을 쏟아냈군요. 시어머니는 나를 절대 막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면 집으로 불러줄 거라고 전화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올까요? 여기까지 와서 울며본 몹션 술리치고 있는데 제가 시어머니에게 한 이야기를 다시 어머니에게 털어놨습니다. 어머니는 거만하게 내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일자를 도와주겠다며 내일부터 자기의 사무실 공간에서 시작할 수 있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주머니가 나오라고 말하더군요. 그러고는 걱정하지 말라고 제 어깨를 두드려 주었어요. 그래서 다음 날 아침 일찍 아주머니 회사에 나가는데 글쎄 제 손에 빗자루를 지워주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당황해 돌처럼 가만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네요. 왜요? 청소는 싫어요? 이거 말고는 제가 씨한테 시킬 수 있는 게 없어요. 컴퓨터도 할 줄 모르니 사무실도 시킬 수 없고 공유 오피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니 입주한 사람들 상담 업무 시킬 수도 없잖아요. 지금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건 청소뿐인 것 같네요. 그게 싫으시면 그냥 가셔도 되고요. 아주머니는 아주 거만한 얼굴을 짓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당장에 빗자루를 내동이지고요. 싶었지만 당장 다음 달 생활비가 없어서 일을 해야만 했어요. 아니죠. 언제 싫다고 했어요? 어디부터 청소하면 되는 건가요? 그 정도는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전에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었지만 계속 떨어지고
그나마 여기 청소하는 것 외에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괜한 자존심을 부리지 않고 그날부터 아주 번창한 회사에서 청소를 시작했어요. 외국에 있는 남편에게 이야기하면 괜히 걱정거리만 만들어줄 것 같아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사실 청소는 저도 집에서 매일 하는 것이라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직접 해보니 집에서 하는 것과는 아주 다르더군요. 사용하는 청소기도 훨씬 크고 무거워서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갔고 커다란 밀대로 바닥을 깨끗하게 닦는 것도 저에게 힘들었어요. 게다가 공항 오피스는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어서 청소를 하는 아침 시간에도 이용객들이 있어 조심해서 청소를 해야 했어요. 제가 청소하고 있는 구역에 이용객이 오면 잠시 자리를 비켜주고 사람이 없는 곳을 먼저 청소했어요. 게다가 혼자서 정해진 시간 내에 청소를 하기에는 공간도 너무 넓었어요. 그렇다 보니 늦어도 오전 10까지 청소를 끝내야 했는데 저는 손에 익지도 않은 일이라 첫날에는 시간이 되었어야 겨우 청소를 마칠 수 있었어요. 오늘은 첫날이니까 늦게 끝나도 뭐라고 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내일부터는 늦어도 10까지 청소를 완료해야겠어요. 바랍니다. 시작하셔야 돼요. 보통 사람들이 일하러 올 때 많이 오거든요. 청소해보시면 알겠지만 청소할 때 도구들이 소음이 너무 커서 일하는데 방해가 돼요. 또한 재수 씨가 청소를 하고 있으면 이용객들도 불편해하게 돼요. 그러니 최대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달겠어요. 알겠어요. 오늘은 처음 하는 일이라서 손에 익지 않아서 시간이 더 걸렸어요. 내일부터는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그렇게 해야 돼요. 혹시라도 몇 일 일해보고 시간을 못 맞추는 것 같으면 차라리 출근 시간보다 더 일찍 와서 청소를 시작하도록 하세요. 아주버님은 생전 본 적 없는 예쁜 얼굴을 하고는 제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하더군요. 어떻게 해서인지 위압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저도 다음 날부터 최대한 빨리 하려고 노력했지만 매번 9시간을 넘어 일을 마무리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일을 마치는 저를 보시면서 아주버님이 빨리 하라고 달려오시고 때론 무시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당장 때려치고 싶기도 했지만 돈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라 죄송하다고 말밖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째 청소를 도와주고 있는데 큰 실수를 저질러 버렸어요. 청소가 막바지일 때 쓰레기통을 비운 채로 가던 중 사람들이 모여있는 로비와 같은 공간에서 쓰레기를 제대로 흩뿌리고 말았죠. 9시가 넘은 시간이라 사람들도 꽤 많이 모여 계셨습니다. 탕비실 같은 공간에 있던 쓰레기들이 있었죠. 음식물도 함께 들어있는지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에서 음식물이 썩는 데까지 진동을 하더군요. 거기에서 집중해 일을 하던 사람들은 일제히 코를 막고 소리를 지르며 자리를 황급하게 피하더군요. 마침 그때 아주버님이 옆을 지나면서 그 상황을 목격해 버린 겁니다. 얼굴을 잔뜩이 풀린 채로 제 앞으로 걸어와서는 소리를 지르며 손가락질을 하시더군요. 지금 대체 뭐 하는 겁니까? 아이쿠, 음식이 썩었네. 그러니까 내가 9시 전에 다 끝내라 했죠. 9시 전이었으면 사람도 별로 없을 때라 제가 이렇게까지 화내지 않을 거예요. 당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 나가 버렸잖아요. 사람들 없을 때 눈치껏. 청소 좀 하지. 대체 뭐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제가 손이 미끄러져서 쓰레기 봉지를 놓쳐서 실수를 했어요. 이래서 청소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일한 지가 벌써 일주일째인데 아직 제 시간에 끝내지도 못하고 이렇게 큰 실수를 한 게 정말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에휴, 진짜 가족만 아니었으면 당장에 자르고 싶은데 참아내고 있어야 한다는 걸 알아요. 진짜로 고맙게 생각해 주셔야 해요. 죄송합니다. 저는 죄송하다는 말을 하며 아주머니 앞에서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어요. 대체 언제까지 이런 상황에 있을 거예요. 죄송하다고 말할 시간에 당장이라도 쓰레기를 치워야 해요. 당신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여기에 쓰레기를 버리지도 못하고 있으니까요. 네, 다시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냄새가 나게 된다면
근무 시간에 대한 보상을 요청하면 그쪽에서 물어볼 것이거든요. 아,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 처리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새벽 5시에 와서 청소를 시작해서 8시에 끝내주세요. 그 이후까지 청소를 계속할 경우 월급에서 차감될 것이니 참고해주세요. 아주머니께서는 쓰레기를 치우는 것조차 도와주지 않고 제게 계속 호통을 쳤어요. 이후에 이렇게 늦게까지 일을 한다면 월급이 깎일 것이라고 경고하더군요. 제 남편은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 제게 전화를 걸어 회사에서 일하느라 바빠서 나와서 도와주겠다고 말씀하더군요. 함께 새벽 일찍 왔다고 하셨는데 일을 잠깐 해보니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며 일주일 동안 넓은 곳을 아침 청소하도록 혼자만 시켰다고 화가 나 있는 모습이셨습니다. 이후 아주버님이 제 실수를 지적하며 손가락질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 모습을 남편이 보고는 견디지 못하고 화를 내셨어요. 아주머님이 화가 풀리지 않자 남편은 아주버님에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다른 사람의 아내에게 이렇게 함부로 하는 거야? 우리가 계약서를 쓸 때 기억 안 나세요? 제가 투자할 때 조건으로 우리 아내를 잘 대해야 한다는 항목을 썼었는데요. 그런데 한국에 언제 오셨고 여기서 무슨 일을 하시는 건가요? 나는 어제 한국에 도착한 것이야. 근데 와이프가 내 형의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 그래서 공유 오피스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보기 위해 함께 방문했어. 형이 계약을 어길 뿐 아니라 내 아내에게 막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 이것은 계약 위반이야. 사실 남편은 저희 번임 사업을 위해 수고로 모은 돈을 투자한 것이 아니었어. 정확히 투자하고 부모님이 사업에 참여한다고 계약서까지 작성했어요. 다른 투자자들은 매출에서 일정 금액을 매달 받기로 약속했었어. 게다가 부모님이 사업을 거침없이 운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운영 상황을 조건에 따라 대주주에게 보고할 계획이었어요. 사업이 잘못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경영에 개입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시켰고 추가로 저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고 잘 대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남편은 아주버님의 사업에 투자하게 된 것이었는데 아주버님은 추가 상황에서도 잘 해준다는 조건을 어기고 있다고 남편이 화를 내어 계약서를 꺼내들며 아주버님을 따지게 되었습니다. 분명 투자금을 받기 전에는 계약서대로 지킬 것이라고 약속하고 또 제게도 정말 잘 되겠다고 말씀했던 아주버님이 이제 와서 남편이 따지자 아주버님은 지지 않고 싸우고 계셨습니다. 너도 이야기 들었지? 면회 회사에서 일하는 거 맞아? 라며 그럼 지금은 내와 아내가 아니야. 지금은 회사에서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당을 받고 있는 청소부인데요. 청소부가 청소를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내가 화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어요? 청소부인 내가 이 여자를 재수씨로 여겨 대할 필요가 없으니 싫으면 하지 말던가요? 그럼 나는 재수씨로 아주 잘 대해주겠습니다. 방금 내 아내에게 청소를 부탁했고 내가 돈을 투자해주지 않았다면 집 구석에 박혀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거니? 그것도 모르고 아이를 시켜서 이래저래 하게 하면서 이게 진짜 너가 하는 일이 니야말로 동생의 형에게 이렇게 행동해도 되는 거냐? 너부터 가족 간의 예의를 지켜라. 동생이야. 제가 남편과 발임을 뜯어 말렸지만 두 사람은 서로에게 막말을 퍼붓다. 쓰레기 냄새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자리를 피해야 했던 터라. 넓은 공간이 텅 비었는데 두 사람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어요. 그렇게 한참이 지난 뒤에야 제가 겨우 남편을 데리고 공유 오피스를 나왔어요. 그런데 남편은 화가 가라앉지 않은 것 같아 보였어요. 그 일이 있던 저녁에 남편은 계약서를 들고 시댁을 찾아가서 아주버님이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아주버님이 집에 오시자마자 오늘 저에게 했던 일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하라고 하더군요. 내 아내한테 함부로 한 거 지금 당장 사과해야 해. 아주 성의껏 해야 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와이프한테 사과를 해야 되는 거냐? 계약에 분명히 써 있잖아. 하기로 기억 못하는 것 같아서요. 계약서도 가져왔어. 여기 맨 아래에 적혀 있는 거 봐봐. 내가 몇 번을 말했냐? 아까는 재수씨가 아니라 내가 운영하는 회사에 고용된 청소대한 거라고. 형,
자꾸 이딴 식으로 요리조리 피해 갈 거야? 진짜 사과할 생각이 없어. 왜 사과를 해야 되냐? 사과를 하려면 오히려 내가 나한테 해야 되는 거야? 아니야. 일주일이라면서 제대로 청소 시간 맞춘 적도 없고 오늘은 큰 실수까지 해서 운영에 차질을 주었는데. 그래,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그럼 나는 투자금 회수할 거니까 내가 투자한 돈 다 내놔. 당장 내가 투자한 돈 없는데 어쩌지? 이미 다 써버려서 너한테 줄 수가 없어. 돈이 없는 게 왜 없는지. 그 오피스 팔면 안 되겠냐? 돼지 남편은 공유 오피스를 팔아서라도 자신의 돈을 돌려달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시어머니가 나서서 말리게 되었어요. 내 형이 힘들게 이룬 거 빼앗으려고 들지 말아내 와이프가 말하며 형한테 이렇게 하는 건 무슨 일인지 묻더니 형이 힘들게 번 돈으로 마련한 것이므로 여자가 잘못 들어왔다고 생각한다는데요. 우리 둘째가 이런 애가 아니라고 와이프한테 한 소리를 했다고 형한테까지 이렇게까지 하는 거냐고 화를 냈습니다. 넌 지금 거기서 뭘 하냐네. 남편은 말리지 않고 자기에게 대들는 남편을 보며 시어머니는 탓을 하셨어요. 그 이후로도 매일같이 남편은 시댁에 찾아가서 자기 지분을 논하곤 했습니다. 그녀가 내게 너에게 소개할 때 넌 듣지 않으면 고소한다며 언성을 높였지만 아내는 사과하지 않았고 남편에게는 계속해서 고함을 쳤다. 결국 시어머니는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갔어. 너 여기 왜 왔어? 하여면서 되게 여기만 내가 있는 걸로 이 모든 일이 일어났으니까 라며 지적했습니다. 내가 내 장남과 망치려고 해서 내 엄마가 걱정해서 쓰러졌어. 너, 나가. 그리고 시어머니가 다시 의식을 차리면 또 설득했고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가 쓰러지면서 저희 부부를 탓했으며 병실까지 내쫓았어. 남편은 자신의 가족을 저희 부부의 잘못으로 몰아섰으며 이에 큰 충격을 받았다. 잘못된 구문을 수정했습니다. 아래는 수정된 내용입니다. 어떻게 형들 탓인 건 없다고 생각하고 진짜 어이가 없어서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나를 제외하고 셋이서만 가족인 것 같아. 앞으로는 그 사람들과 연락을 끊고 살아야겠어. 여보, 정말 그렇게 할 수 있겠어? 더 이상 이런 취급에 빠지면 살 수 없어. 그때 괜히 도와줬네요. 그랬어. 그때 안 도와줬으면 손가락질 받아도 내 돈이라도 지켰지. 지금은 돈도 잃고 가족도 잃고 다 잃었네. 남편은 한숨을 내쉬면서 신한테를 하더군요. 아무래도 고소를 해야겠지? 직접 가보니 장사도 잘 되는 것 같은데 그간 마이너스라고 하면서 내 목소 하나도 주지? 안 했었다면 분명히 그동안 나에게 거짓말을 한 게 분명하겠구나. 이것저것 내 지분을 회수해야겠는데 사실 그렇게 한다면 형의 사업이 망하게 되어 마음이 쓰이기는 하네요. 하지만 남편은 지분을 내놓도록 호소하는 것에 망설이는 태도를 보였어요. 자, 이것을 보면 당신의 마음이 확실하게 결정될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도 고소가 망설인다면 그대는 하지 않으면 되고 만약 이것을 보고 당신의 형을 고소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라고 생각해요. 나는 남편과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하면서 서류 뭉치를 건네었고 그것은 제가 아주버님 사무실을 청소하던 중 발견한 세무 자료였습니다. 파쇄기에 넣으려 했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었죠. 거기에는 아주버님이 사업에 지출 내역과 수입 내역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알려준 금액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건물 임대료와 인건비는 저희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저렴했고 매출은 매우 많았어요. 아주머니의 사업은 매우 번창하고 있었는데 우리에게 지출이 많아서 손해가 있다며 투자 수익금을 줄 수 없다고 항상 거짓말을 해왔던 것이었어요. 남편은 그것을 보고 진실이 드러나자 초기 사업 계약서를 증거로 삼아 고소를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투자한 투자금 전액과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이익금까지 이자를 붙여 내놓으라고 요구했어요. 재판 결과 판결은 우리에게 손해입니다. 돈을 지불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으므로 아주머니는 공유 오피스를 청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다 그런 일이 생겨버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댁에서는 우리 집이 잘못했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남편은 오히려 저희 집에 찾아와서 남편에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남편은 자신의 가족들과의 인연을 끊기로 했어요. 그러나 반면에 남편이 하는 해외 사업은 대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새로 진행하는 사업이 성공한 것은 해외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어서였어요. 그 사람은 예전에 남편이 공장에서 일하던 때 한국어를 가르쳐준 태국인인데 그 인연 덕분에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에서 살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그 사람은 어려울 때 남편의 부탁을 받아들여 도와주어 노동자들의 돈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장을 막았다고 합니다. 하더군요. 그렇게 한국에서 친형제처럼 잘 지냈던 태국인은 몇 년 동안 한국에서 일한 뒤 고향인 태국으로 돌아가면서 아쉽게도 연락이 끊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남편이 태국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학원이 열리고 있음을 알아보던 중 그때 우연히 다시 만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 태국으로 돌아간 뒤 한국어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던 것이었어요. 태국에서는 꽤 유명한 선생이었기 때문에 남편은 한국에서 공부했던 경험을 토대로 현재 태국에서 창업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해보자고 제안했고 그 태국인은 남편을 믿고 함께 일하기로 합의했었습니다. 이미 선생님으로서 잘 자리를 확보하고 있던 사람과 함께 일하게 되어 무리 없이 그곳에서 성공을 이룰 수 있었어요. 한국 연예인들의 인기가 많아져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늘고 게다가 한국 출신인 여행 사업을 하는 남편의 사업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아주버님은 공유 오피스 사업이 망한 이후에 다른 직업을 찾지 않고 계셨다고 합니다. 아직도 백수 생활을 하면서 노총각이 되어가고 있는데 부모님에게 의지하며 늙어가고 계신다고 하네요. 제 생각에는 아주버님의 문제도 있겠지만 부모님의 영향이 가장 커 보입니다. 부모가 사랑으로 아이를 키우는 것은 중요하지만 잘못된 행동에는 엄격하게 홀려주어야 한다는 사실도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아주버님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저는 제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우되 필요할 때는 제대로 홀려주면서 키우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 아이가 아주버님처럼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하는 마음에서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가족끼리의 돈 거래는 최대한 피하는 것이 집안을 위해서도 좋은 것 같아요.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